자, 소련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게 이제 후르쇼프 정치죠.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를 보면 스탈린의 우상함이 독재체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20차 정당대회 때 스탈린 정책을 내걸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모태통부터 비판을 받게 돼요. 그 당시 모태통은 이제 대학진 운동 같은 이런 운동들을 펼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모태통은 자기를 이제 좀 높여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탈린을 이제 모델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하고 하니까 이걸 모델로 스탈린의 우상화 정책을 모델로 해서 모태통이 좀 자신을 우상화시키는데 그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태통부터 공격을 받고, 모태통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주장한, 얘는 수정주의자라고 이제 얘기를 비판받고, 후르쇼프는 이제 모태통을 뭐라고 하냐면 교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태통 입장 때는 이거는 스탈린의 이제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수정주의를 본 거고, 그리고 후르쇼프는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세상이 변하는데 불구하고 예전 것만 계속 추구하는 뭐 막스니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이제 융통성 없게 해석하는 그런 이제 고조주의를 비판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념적 중소 갈등이 계기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영토 문제까지 이제 플러스해서 결국에는 60년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결별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중국사 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경제 정책에 보면 중공업과 군수 사업에서 소비 생산과 농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네, 노동자 통제를 이제 마획시켰고, 그래서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는 등 항공 우주 사업을 육성했다. 그이 스푸트니크가 발사되면서 이제 뭐냐면 미국이 큰 충격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소련이 스푸 스푸트니크를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작용하는 미국이 이제 뭐냐면 우주 개발을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후르쇼프가 이제 스탈린을 비판하는 그 내용들 있고요. 그다음 대외 정책을 보겠습니다. 평화 공존론을 제창하죠. 그래서 서방 자본주의 세계와 평화 공존을 추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유럽에서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헝가리 같은 데서 일어나니까 그 탄압을 했죠.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또 베르린 장벽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베르린 장벽은 이제 동독에서, 동베르린에서 서베르린으로 막 이렇게 막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베르린 장벽을 건설했다는 거. 그리고 서방 세력들이 서베르린의 철수를 요구하고 동독이 베르린 장벽을 건설하겠다. 동독의 베르린 장벽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대미 관계에서 보면 갈등이 좀 지속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교류하면서도 갈등이 됐어. 쿠바 사태가 대표적인 거고, 미국의 유튜브 이 격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고고도 이제 정찰기라고 해서 높게 이렇게 띄어 가지고 성층권까지 띄어 가지고 어 소련의 모든 영토를 인제 뭐냐면 감시하는 건데, 이걸 이제 뭐냐면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맞춘 거야 소련이. 그 떨어져 갖고 그 당시에 이제 조종사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잡혔죠. 그래서 나중에 소련의 이제 스파이하고 이제 이렇게 교환하는 식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게 심했죠. 예, 미국의 유투기 사건. 요즘에는 이제 유투기 같은 것들은 만들지 않아요. 이제 인공위성이 있는데 뭐 만들겠어요, 그걸 가지고? 예. 자, 하여튼 이런 이제 그 평화 공조를 내세우면서도, 이게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등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이런 이제 뭐냐면 후르쇼프의 평화 공조는 그런 국내외적 비난을 받아. 특히 이제 앞에 모태똥이 이제 그 예사를 비난했던 것이, 이런 그 모태똥이 이제 비난했던 게 후르쇼프의 스탈린 우상화 폐지 정책도 있겠지만 평화 공조는 있어요. 어떻게 서방 국가하고 같이 친할 수가 있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는 거는 이거 유약 외교도 이제 보겠습니다. 유약 외교. 약한 외교 방식이다. 강하게 나가야지. 특히 이제 쿠바 사태 이후에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소련의 보수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끌려져 나가 갖고 이제 결국엔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서기장이 됐던 사람이 뭐냐면 브레즈네프죠. 자, 브레즈네프가 이제 정책 중에 유명한 것이 어 제한 주권론이죠. 요거 기출문제 나왔죠. 자, 제한 주권론은 뭐냐면 배경은 체코슬로바키아 민주화 혁명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 갖고 이제 이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개혁 정치를 하니까 이걸 보통 프라봄이죠. 예. 그래 갖고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인제 했던 건데 그때 내걸었던 논리가 제한 주권론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동체 구성 국가의 정치적 체제가 위태할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동체 전체 이익에서는 개별 국가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가 그때 군대를 파견할 때 체코슬로바키아 진압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때 그 논리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이제 했던 행위는 사회주의 전체의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군대를 파견해서 거기를 주도했던 세력들을 이제 이렇게 진압을 막아야 된다. 그런 논리예요. 자, 이 제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브레즈네프가 통치했던 때는 공산당 관료 체제가 강화되고 중앙 집중식 이제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멘클라투라나 이런 특권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략무기 제한 업종을 해 갖고 나름대로 미국과 소련 강대국들이 핵무기술을 또 줄이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공중이나 해저의 어떤 핵실험도 금지시켰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예. 기출 문제 중에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예, 22번이에요. 자, 브레즈네프는 대내적으로는 공산당과 당 관료층에 의한 안정된 통치에 중점을 두었다. 대외적으로는 동서 긴장 완화 정책을 추구했고 이 시기 때 소련은 세계 경제 발전에 따라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당 관료들에 의한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농민의 빈곤이 여전했으며 노동자의 생활도 나아지지 않았다. 석유 파동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다. 더구나 서방과의 군비 경제에 따른 과도한 국방비 진출로 소련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대외적으로는 보여주는 미국과 군사력 군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군축 협상을 전개하여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자, 중국과 치열한 대립으로 국경 분쟁이 발생했으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연을 악화됐다. 그래서 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친소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친소 정권을 수립했지만 여기에 이제 그에서 배양하는 무자헤디가 결성돼 갖고 이 무자헤디 세력과 거의 뭐 10년 동안 이제 뭐냐면 전쟁을 끊었죠. 예. 10년인가? 하여튼 그래 갖고 소련이 멸망한 이유 중에 붕괴된 이유 중에 아프가니스탄에 창전함으로써 많은 국방비를 쏙 쏟아 넣었기 때문에 경제 침체로 해 갖고 멸망했다는 설도 있어요. 예. 자, 동료 국가에서 소련의 강압적인 정책에 반발해서 민주화 요구가 일어났다. 동료의 최대 공업군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대규모 개혁운동이 일어나자 브레즈네프 독트린 제한 주권론을 내세우면서 강경 진압했다. 자,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사회주의 진영의 어느 나라든 그 생존에 위협받을 때는 사회주의 진영 전체에 위협을 보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이에 개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자, 이 주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반혁명 위험이 일어날 때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소련을 중심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안정 보장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구성 국가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한 국가의 이익을 존속되며 또한 주권은 사회주의 전체 이익을 제한된다는 제한 주권론이 그 근저에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고르바초프를 보겠습니다. 자, 고르바초프는 이제 그 앞에 브리저노프가 1982년에 죽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안드로포프 해갖고 좀 나이 많은 서기장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1년 하다가 이제 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 젊은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당 총서기로 뭐냐면 선출돼요. 참고로 이제 그 소련은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 총서기가 권력 서열 1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했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부분은 예전에 3번 정도 나왔어요. 3번 정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이제 일일이 꼼꼼하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각종 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해 놨는데
자, 고르바초프의 개혁의 이제 양대의 목표는 뭐냐면 글라스노스트와 페라스트랄까요? 예. 글라스노스트는 정보 공개, 페라스트랄까는 개혁인데 이것도 외워주세요. 이것도 예전에 쓰라고 시험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라스노스트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요. 반체제 박해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이제 유대인들 이주와 자유를 인정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스탈린이 이 사람들 유대인 되게 싫어했어요. 이거 유대인 핏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유대인이 싫어갖고 유대인들 이주와 자유를 이제 뭐냐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탈린 정책을 이제 그냥 폐기시킨 거죠. 그 다음에 페레스트라이카가 있어. 페레스트라이카. 페레스트라이카는 개혁이라고 하는데 일단 현장 책임자에게 결정과 책임을 증가해서 국가 관리 공장의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고요. 노동자의 임금도 생산량과 노동량에 따라서 이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다음 집단 노동자를 또 개혁했는데 집단 노동제는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초에 나왔죠. 각 집단 노동자 집단 농장제 집단 노동제가 아니라 집단 농장제. 자, 집단 농장제 개혁 내용을 보면 독립 생산제를 유지했다. 그래서 집단 농장끼리 이제 독립된 이제 회계 구조를 갖게 돼서 여기에 이제 이득을 이제 얻는 많은 생산 집단 농장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고 아닌 그 집단 농장들은 불이익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집단 농장의 생산성과 공급을 연동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 농장의 생산량의 30%를 시장에 직접 판매할 수도 허용한 거야. 그리고 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고 한다. 근데 예전에 이제 잘못된 게 서기에 잘못된 것이 집단 농장제를 폐지시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 폐지가 아니라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집단 개혁을 했고 그냥 토지의 사유화가 된 게 아니라 임대를 가능. 왜냐하면 고르바초프 당시에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사용권을 준 거야. 사용권을.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땅에 대한 사용권을 주는 거지 그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가정집을 바탕으로 하면 70년, 공장은 한 50년 이렇게 소유권을 줘요. 소유권이 아니라 이제 경영권, 토지 이용권을 주죠. 이용권을 이제 또 연장시키면 약간 세금을 내고 이제 이용권을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토지 사용권 매매 양도 상속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다고 해도 개인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나 하여튼 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요 집단 농자재 개혁 관련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으로서 강력한 이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했고 대외 정책에 보면 냉전의 완전 해소를 위해서 미국과 접근해서 중거리 핵미사일의 폐기를 조약을 합의했다. 중거리라는 건 뭐냐면 보통 ICBM 같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게 3,000km 이상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세계대전 아니면 쓰지 않아. 진짜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야. 상대방 겁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500km가 이제 단거리고, 그래서 500km 이상에서 3000km 이하까지가 중거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적에게 이제 위협을 줄 수 있는 거는 500km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가까운 나라 공격할 때고 좀 멀리 한 나라 있죠. 미국하고 약간 소련하고 이제 좀 약간 멀리 있는 국가들을 이제 공격할 때는 중거리 핵 미사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냥 단거리와 중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죠. 그래서 그 중에 중거리 핵 미사일을 폐기를 조약을 합의한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 요게 이제 뭐냐 폐기됐죠. 왜냐 요거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맺어진 조약인데 중국은 배제됐거든. 근데 중국은 중거리 핵 미사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트럼프가 말도 안 된다. 우리도 이제 만들자 해갖고 지금 이게 뭐냐면 폐지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다는 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결과 보면 뜻은 좋은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각 공화국과 소수민족의 자립만 오히려 더 하고 군부 쿠데타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요. 독립국가가 형성됐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지만 이미 이제 소련은 부실할 때 부실됐고 오히려 이런 개혁들은 그런 것을 소련 연방을 더 해체시키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는 거야.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해체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독일도 통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동유럽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뜨리는 어떤 또 배경이 되었던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기출문제 분석 적어놓은 걸 읽어볼게요. 자, 1982년 보이전 F가 사망하자 안드로포프 등을 거쳐서 1985년 당 총성위로 설춘한 그 고르바초프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비효율적인 정치 및 행정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 우선 스타일주의의 범패를 벗어나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사회관계, 사상 등 모든 영역에서 페로스카 정책을 내세웠다. 자, 페로스카는 러시아로 개혁, 재건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지만 경제 시스템의 여러 가지 자유주의 변화를 가려고 한 것이었다. 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자유를 조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켰고요. 자, 이러한 인식은 경제 개혁에도 반영됐다. 다양한 소유 형태로 사적 소유, 그다음에 시장 경제 요소를 받아들여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켰고 중앙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현장 관리자들의 어떤 결정과 책임을 증가시켜 국가 관리 공장의 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노동자 임금도 생산량과 노동량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집단 농장도 개혁했다. 그래서 이 집단 농장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제 나왔죠. 집단 농장의 독립채산제를 이제 실시했고 이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해갖고 집단 농장의 생산성과 봉급을 연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집단 농장에서 생산량의 30% 시장 30%를 시장에 직접 판매할 수도 허용했다. 그리고 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갖고 집단 농장제를 폐지했다는 그 서계의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이에요. 서계는 폐지됐다. 이겠는데 폐지된 건 아니죠. 폐지된 거는 언제 때냐면 그 다음 당이 엘친 때요. 엘친 때. 그래서 그때 이제 폐지하고 나서 집단 농장제 가지고 있는 땅들 다 나눠줬죠. 사유화시켰죠. 자, 그 다음에 글라스노스트는 자유를 발언하다. 러시아로 개방성과 정보 공개를 뜻한다. 그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의미함으로써 정부가 가진 정부의 일부를 공개하고 체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여 예술 작품의 검열을 폐지했다. 자, 과거에 금기시되었던 실업이나 마약, 매춘, 그다음 범죄 등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자,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고 유대인에 대한 이주와 자유를 허용했다. 그래서 개혁 정책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서 정치제도 개혁했는데 강력한 이제 그 대통령제 도입, 복수정당제 도입, 공산당과 소비에트 분리 등을 추구했다. 그래서 레이건과 해럼을 통해서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을 체결했고 군비 감축 선언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군비를 감축했다. 그래서 이제 몰타회담 같은 걸 개최했죠.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을 철수했으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 관계를 개선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고자 했다. 그는 종전의 제한 조건을 벗어나 동료 국가에 대해 내정 불간선 선언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줘요. 후에 이제 동료 국가에서 소련의 어떤 통제로 벗어나면서 이제 동료 국가, 개별 국가들이 민주화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유럽의 자유화를 촉진시켰다. 그 이후 1989년 선거에 패배한 폴란드 공산당에게 결과를 수용하고 권고했고 동료 국가의 불간섭 정책으로 인해서 동료 국가들의 어떤 독자적 노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독일 통일과 동유럽 각국의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자체는 실패하고 소비에트 연방 해체됐지만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낳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독일의 러시아의 어떤 이제 위성 국가였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이제 서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계기가 됐고 독일 통일에도 큰 기여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독일의 정치와 동부유럽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뭐 무슨 정책이 나냐면 브렌트의 서방 그 동부 그러니까 브렌트의 동방 정책이 있어요. 동방 정책. 브렌트는 3인당 출신이야. 이 사람은 3인당. 3인당의 동방 정책이 후에 이제 독일 정책의 어떤 독일 통일의 기반을 이뤘던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방 정책은 말 그대로 서독의 동쪽이죠. 동독하고 그다음에 동유럽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꾀하는 그런 정책들이 동방 정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브렌트는 이제 그 당시 할슈타인 원칙을 깼죠. 할슈타인은 뭐냐면 소련 위의 동독 승인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독이
뭐 여기 저쪽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뭐 외교 관계를 맺으면 아프가니스탄의 외교관을 끊는 이런 방식이야. 예. 지금 하는 방식이 이제 중국하고 대만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동서독 간의 상호 승인 및 국제 연합을 동시에 가입했고요. 동유럽 국가 간의 현존하는 국경선을 그대로 인정했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국경선 있죠. 그걸 인정해 줬는데 그게 이제 그 이란 건 이제 폴란드의 국교를 수립해. 그래서 이걸 인정해 줘야 폴란드가 국교를 수립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 폴란드와 독일 간에 좀 문제가 있었어. 2차 세계 때. 앞에서 했죠. 폴란드 동부 지역, 이 동부 지역을 그냥 소련이 그 당시 벨로루시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편입시켰고 대신에 폴란드 땅에 빼앗은 그 폴란드 땅을 메꿔주기 위해서 독일의 이제 땅을 오데드 나이사스 그 이동 지역을 뭐냐면 다 폴란드에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살았던 이제 독일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동독이나 서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 지역을 이제 인정하냐 마냐 가지고 왜냐면 갈등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인정했죠. 어차피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패배했고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전쟁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 이제 폴란드 땅을 인정하고 요 가운데 뭐냐면 국교가 수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브렌트가 가갖고 이제 무릎을 꿇고 거기 이제 사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오데드 나이세스 강을 국경을 인정했다. 그리고 베르린 형상 유지 정책 같은 걸 체결했다. 그래서 이 브렌트의 동방 정책 관련된 내용들 한번 쓰고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폴란드에서 했던 게 브렌트 총리가 이제 무릎을 꿇는 장면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당시 폴란드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참배를 드리는 수야. 사죄를 하고. 네. 그래서 볼게요. 자, 서독의 브렌트 총리는 동독을 포함한 공산국가의 화해와 교류를 강조한 동방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그는 독일 국민이 대표해서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파격적인 행동이었지만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사죄로 여겨져 세계에 감동을 줬다. 그리고 동서 기본조약 체결하는 등 동유럽에서 동서 진영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래서 이 브렌트가 나름대로 독일 통일의 어떤 이제 기초를 이뤘고 그걸 완성한 것이 이제 그 기민당 출신의 총리였던 폴 총리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잠깐 기만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독일이 예전에 그 식민 통치 지역 중에 나미비가 있어. 나미비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북방에 북쪽에 있는 나미비아 있는데 이게 헤르트족인가? 여기에 이제 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 수백만 명을 이제 학살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여기 배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사과도 안 하죠. 예.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사과를 한다는 거야.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학살해 놓고는. 이게 유대인들은 힘이 있고 있는데 요 나미비아 이제 원주민들은 힘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예. 자, 하여튼 뭐 그렇고 자, 동료의 공상 정보를 이제 보겠습니다. 동료의 붕괴 과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노동당이 몰락해서 복수정당이 부활되고요. 그리고 이제 헝가리가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올스타 국경선을 개방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 지도에 보면 여기가 이제 동독이고 여기가 독일이잖아요. 서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헝가리가 이제 이쪽에서 오스트리아 쪽이거든요. 오스트리아.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많이 넘어가려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래 갖고 체코나 이런 데를 통해서 헝가리 쪽을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헝가리가 여기에서 오스트리아 쪽을 이렇게 국경선을 막고 있으니까 요쪽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헝가리 국경선을 이제 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선을 개방을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요쪽으로 많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독 정부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더 이상 이제 뭐냐 유지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붕괴됐는데 자,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독일 통일에.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철의 장벽 제거 및 동독 붕괴를 가속화시켰다는 거. 그다음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노조의 바엔사가 이제 비공산계 연립내각을 구성했고요. 공산당 독재를 포기했다는 거. 체코 같은 경우에는 체코는 원래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이제 나눠졌는데 이제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그 당시 체코슬라바키아 있죠? 요 당시에 이제 얘기요. 하나 합쳐졌을 때 그때 이제 체코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계승해서 1999년에
바벨 혁명을 이제 성공해요. 바벨이라는 것은 이제 첫 이게 뭐냐면 아 옷감이죠. 옷감의 이름이에요. 옷감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드러운 혁명, 그래서 점진적 혁명에 큰 성공했다. 그래서 보통 체코의 이제 1990년의 그 혁명을 바벨 혁명이라고 하죠 이걸. 예. 자 하여튼 공산당이 시민포럼 등 반체제 단체 후보들에게 양도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폭력혁명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 양도함으로써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지위를 포기하고 공산당 독재를 종식시켰다. 그래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원래는 체코와 슬라바키아 한 개 국가인데 뒤에 좀 있다가 이제 이거 하면서 체코와 슬라바키아가 분리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르마니아는 차우세스크라는 독재가 있는데 혁명이 나서 이제 처단됐고, 불가리아는 이제 공산당 개혁과 정권의 차질 일으켰고요. 신유고 연방인데 티토가 사망하면서 이제 나눠져요. 그러니까 유고 내전이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등등 있는데, 보스니아 헤르츠고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지역인데 여기에 뭐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인도 있고 세르비아인들도 있고 이상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세르비아가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과정에 인종 청소가 일어났잖아요. 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유고 연방은 여러 나라로 갈려져 나갔다. 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그다음 세르비아, 몬테네그르, 마케도니아 이렇게 있고, 코소보도 이제 있는데 코소보가 여기 있나요? 하여튼 요 안에 코소보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래서 이제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지역의 과정에서 많은 이제 인종 청소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자유선거를 시시해서 통일정부가 구성이 됐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유럽 통합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유럽 통합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유럽 통합 관련된 내용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놨어요. 이게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교과서를 가지고 발췌했어요. 예. 그래서 마샤의 계획이 있고 나서 그 당시 서유 6개국 중심으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결성되고, 그 다음에 유럽 경제 공동체 EEC가 출범되죠. 그리고 EEC도 이제 통합되고, 그 다음에 이제 EU로 이제 확대되는 과정 이렇게 있죠. 자, EU가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마스트리트 조약이 체결되죠. 요 마스트리트 조약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볼게요. 유럽 통합의 역사적 배경. 유럽 통합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한번 나왔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세 민족 이동의 계기로 게르만 민족이 유럽 국가의 민족적 기반이 되면서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유럽 문화 공동체가 형성됐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크 왕국이 그 중심 역할을 했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이제 샤를 대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영국의 역사기도 하고 프랑스의 역사기도 하고 독일의 역사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이탈리아 역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에 큰 기여를 했던 어떤 역사적 공동체의 어떤 기반이 됐던 것이 이 프랑크 왕국이야. 이 프랑크 왕국. 네. 자, 그 다음에 20세기 때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서유 국가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하는 소속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소련이나 뭐냐면 그 독일 같은, 소련이나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 일본 같은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종전에 더 이상 이제 유럽이, 서유럽이 중심 지역이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좀 약간 우리끼리 단결하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유럽 통합 논의가 일어났죠. 미국과 소련이나 일본 같은 유럽 국가, 비유럽 국가들의 성장, 이런 것들이 유럽 통합을 자극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든 것이 유럽 평의회라는 그 단체예요. 이게 좀 상징적인 기구고 지금도 좀 있어요. 큰 기능은 이제 그러니까 큰 역할은 안 하지만 상징적인 어떤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헤이그 평의회를 거쳐서 유럽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한 뭐냐면 그 국가들이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두고 유럽 장관회의와 자문총회의 대표를 파견해서 만든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유럽 평의회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좀 보면 정기적으로 스트라스부르의 합을 가지며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회원국의 불만성을 조정하고요. 한의의 노래 등 평의의 지정국을 하고 회기를 유럽 전역의 공공 그 건물이나 개인차에 달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국가의 구성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모임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회원국은 개별 국가의 자유를 유보하고 법치주의를 따르는 방식으로 하고, 그러나 다만 이제 유럽 통합의 어떤 상징적인 모임으로서
이런 이제 그 유럽 평의가 있고요. 실질적인 것은 이제 경제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했던 것이 앞에서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야. 이게 원래는 프랑스하고 독일 간에 맺어진 거야. 프랑스는 철강이 많고 독일은 석탄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맺어진 것이 유럽 설탕,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고요. 요게 나중에 이제 더 확대돼서 한 6개 국가인가? 여기 보면. 네. 그래서 6개국 확대 개편됐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자, 프랑스 경제학자 슈만과 외무장 같은 모네는 유럽의 통합에 진전이 없자 실현 가능한 통합을 추구하니까 거대하게 뭐 마스터 플랜, 빅 플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프랑스는 철강이 많고 독일은 석탄이 많으니까 서로 교환을 하자. 그래서 공동 자원을 좀 하자. 그리고 또 이 석탄하고 철강이 또 군수 문제와 관련돼 있잖아요. 이걸 통제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독일과 잠깐만요. 예. 독일과 그 당시 프랑스가 공동으로 그 프랑스 독일 석탄 철강청을 창설해요. 슈만한의 계획 따라서. 근데 거기에다 이탈리아, 베네루스 삼국이 추가 정거해서 더 발전돼서 석탄 철강 공동체가 설립됐다. 네. ECSC가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것이 뭐냐면 유럽 경제 공동체 EC야, EC. 요거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이 나왔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성공,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6개국이 노마 조약을 맺게 돼요. 이 노마 조약 외워두세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그 내용을 보면요. 관세 상호 폐지, 공동 관세 설정, 지역 내 노동과 자본의 이동의 자유, 그다음에 농업, 운수, 통상, 금융,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를 거친 공동 정책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유럽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담한 나라는 이제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6개국이 로마 조약을 체결하고 유럽 경제 공동체를 창설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더 발전된 것이 이제 유럽 공동체 EC죠. EC가 발전돼 갖고 EC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로마 조약을 통해서 그다음 EC가 만들고 또 확대되면 EC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으로 여기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 유럽 경제 공동체에 빠져 있는 국가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따로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륙에 좀 예속하는 걸 싫어하고 또 영연방 유대를 이해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유럽 자유무역 협의체 EFTA를 구성해요. 거기 이제 구성 국가들 보면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이런 거고 그래서 회원국의 상호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대신에 공동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관세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여기보다는 약간 좀 느슨한 공동체 협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건 EEC와 EFTA가 이 하나 더 합친 게 있어요. 앞에서 말한 EC가 EC로 계층됐다고 했죠. 요 과정에서 EFTA 요쪽이 들어가요. 유럽 공동체 EC로. 그러면서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친 게 EC죠. 여기 유럽 경제 공동체 EC를 바탕으로 해서 요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EC가 발전된 것이 EU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국들이 이제 얘네들이 빠졌죠.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 빠졌던 예전에 EFTA에 있던 회원국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게 되고 행정본부는 자, 통상 업무는 EC의 총회를 두고 VC를 설치했고요. 벨기에인이 중심이죠. 각국이 임명한 한 명의 대표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평의에서 전원일치보다는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경제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관세가 EC 안에서 폐지되고요. 환율기구가 성립되고 농업보조금 지분 일부 허용 이런 것들이 정책됐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의 조약을 넘어가기 전에 가도기로 단일 유도법을 제정해요. 예. 요거는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1986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국가 규제 획일화를 추구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거 가정하고 그 정부 아래에 있는 구제처럼 똑같이 규제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 정부라는 것을 이제 가상을 해 놓고 여기에 맞게 이제 각국이 동일하게 규제를 한다. 강력한 규제를 한다는 거죠. 국가에서 이제 규제할 때 강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유럽의 국가를 이제 전체를 이제 보고 유럽을 하나의 국가 보고 그 안에 개별적인 국가들은 그 밑에 통제했다는 거야. 예. 국가가 통제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통제를 한다. 유럽 국가라는 걸 상정해 놓고. 자, 그래서 물품 서비스 노동력 자본의 이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1992년 말까지 유럽 공동체 내에서 폐지를 선언하고요. 그다음에 국경 제지선이 사라지고 회원국의 모든 시민이 유럽 공동체 여권을 소지할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출, 의료 혜택, 면허와 대학 학위 성적도 이 시국가 안에서는 다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냐면 마스트리트 조약을 맺었죠. 자, 이 마스트리트 조약이 1992년에 맺어진 건데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앞에 이 C를 EU, 유럽 연합으로 정치를 바뀌고 그다음에 유럽 의회가 있었는데 이 권한을 확대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공동화 유로를 1999년까지 채택을 이제 규정해요. 물론 이제 유로화를 다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그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계속 단일 통화를 뭐냐면 사용했죠. 그래서 그 유럽, 덴마크, 스웨덴은 각국의 통화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EU 그 공동화 아니었던 유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각국의 통화를 사용했다. 뭐 영국 같은 건 파운드 같은 건 계속 사용했죠. 예. 그래서 공동화했던 유럽 통화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뭐냐면 물가 시장의 통합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스터 조약 내용인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요약문이에요. 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먼저 발췌를 했고요. 한번 볼게요. 내부 경계를 없애고 국경선을 없앤다는 거죠. 경제 및 사회 일치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단일 통합을 포함한 경제통합 연합을 달성하여 경제 사회적 진보와 높은 수준의 고용을 촉진할 것. 자, 최종적으로 공동 방위를 할 수 있도록 공통의 외교 정책과 안전보장 정책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주장할 것. 그래서 연합의 시민권을 도입함으로써 회원국의 어떤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법 및 치안 문제에 관한 긴밀한 협조를 발전시킬 것.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EU가 설립하고 나서 후에 이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추가 가입했고요. 그렇지만 브렉시트 통해 영국이 탈퇴를 했죠. 영국이 지금 쫄딱 고생하고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유럽 연합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오랜 유럽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쉐겐 조약이 있어. 발음이 좀 근데 쉐겐 조약. 이 조약이 좀 외워두세요. 이게 천재교과서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뭐냐면 유럽 연합 국가 안에서도 비자 없이 이제 뭐냐면 통과할 수 있는 뭐냐면 국가들이 그 조약이죠. 그래서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통행을 규정하는 협정인데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루셈부르크가 자국의 국민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한 거야. 주의할 건 뭐냐면 모든 EU 국가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요들 국가들은 이제 비자 없이도 다닐 수 있다고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총 26개국이 맺고 있고 조약 체결 내에서도 통제와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시켰다. 예, 이렇게 있고 근데 불가리아나 뭐 이제 같은 EU 국가에서도 좀 못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잘못하면 이제 얘네들이 노동력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쉐겐 조약은 그 EU 국가 모든 EU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워낙 그냥 좀 26개국 일부만 이제 대상으로 했다. 26개도 거의 대부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하여튼 몇몇 동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가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천재교과서 관련된 내용에 설명돼 있더라고요. 그 어떤 그 뭐 기행문 하나 주어지고 그 기행문에서 우리는 국경을 자유롭게 뭐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쉐겐 조약 있죠. 기행문에 보면 유럽에 여행 갔던데 영국, 프랑스, 독일 넘어갔는데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옆에 있는 옆 동네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게 쉐겐 조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뭐야. 환경보호 원자력 발전사고인데 요거는 각자 보세요. 이거는 제가 좀 정리는 해 놨겠는데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예전에 한 2-3년 전에 요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니우 선언, 고도 유정서, 코펜하겐,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들인데 이게 원래 일사과에서 다룬 문제인데
갑자기 역사과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좀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그 뒤편에 어떤 이제 사회나 어떤 경제 문제, 현대 사회 경제 문제에 실려 있어. 예.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강독 강의 때 이제 좀 했긴 했는데 여기는 기본 강의니까 이제 여기만 좀 적어 놨어요, 여기다 일단은. 예. 좀 나올 가능성이 없긴 하는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원자력 발전 사고가 돼서 예전에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죠. 예. 스리마일 섬 그 사건 같은 게 저도 유튜브에 봤는데 이거는 크게 확산되기 이전에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면 그 나오더라고요. 그 리브영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전에 이거 한번 다뤘는데 예 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양사 이제 다 끝났고요. 다음 주에 제가 중국사 부분을 이제 진행할게요, 중국사. 그래서 중국사 부분인데 제 교재를 지금 학교 생활 때문에 좀 다리 맡아 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서 지금 쪼금씩 만들고 있는데 다 만들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반 정도 만들어서 올리고요. 나머지 반은 인제 뭐냐면 추석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할게요. 일단은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교재는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한 완성본은 아니지만 50% 정도 만들어 놓은 그 교재를 올려 놓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